예, 안녕하세요. 오정윤 한국통사 제 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한국통사 가운데 좀 특별한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면 뭐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뭐 군사적 사건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열하는데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가 풍부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경제 유형입니다. 인류는 역사로 다양한 경제 유형,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고대적 생산 양식 또는 고대적 경제 유형으로 5가지를 듭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백두산 답사도 있고 장수왕릉도 있고 고구려 길림 용담산성 뒤쪽에 보이는 것들이 그 부여입니다. 부여의 수도였던 길림, 남성자 토성, 그 다음에 동단산이고요. 그 앞에 흐르는 게 바로 송화강이 되겠고, 여기 2001년도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이제 2004년도부터는 이제 못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또 역사에 남는 이제 사진이 됐습니다. 그때 이 백두산 물을 이렇게 페트병에다 담아서 밥도 해 먹고 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여의 수도였던 길림시 그 보면 용담산이 있는데 그 용담산의 산성입니다. 이 절개지에 보면 이 산성의 흔적들이 아주 뚜렷한데요. 지금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막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막 할 때가 되니까 그때의 시절이 다시 그리워집니다. 때가 된다면 우리 역사 바라알기 위해서 고구려 답사를 한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대적 생산 양식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고대적 생산 양식하면 5개를 꼽는데 오늘의 목차입니다. 채집경제, 수렵경제, 어로경제, 유목경제, 농업경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중국의 동부 해안, 그 다음에 만주, 연해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대적 생산 양식이 5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적 생산 양식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음식 문화라든지 삶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걸 바탕으로 하는 음식 문화와 전통놀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그 세계적으로 음식 문화의 종류와 음식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놀이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바로 경제 유형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경제 유형과 근대적 경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통적 경제 유형은 채집, 수렵, 어로, 농업, 유목이 있고요. 근대적 상신 양식은 산업,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그 다음에 지금이 지식정보혁명. 그리고 지금 8번째 경제 유형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전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통적 경제 유형 5개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석기대에는 3개의 경제 유형이 탄생합니다. 채집경제, 수렵경제, 어로경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경제활동이죠. 이것이 구석시대부터 시작됐으니까 무려 100만 년, 200만 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70년대, 60년대 보면 우리 시골에서 봄이 되면 숲에 꿩알 주스러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그때 막 40개, 50개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놓치면 꿩 새끼들을 잡거든요. 안 잡힙니다. 참 잡히지 않는데 아무튼 꿩알이나 새알 이런 것들이 다 채집경제에 속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또 했던 것이 이제 도토리, 개암, 깨금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밤 이런 것들이 다 채집경제입니다. 오래된 경제죠. 지금도 유용하죠. 뭐냐? 지금은 약재라든지 나무를 지금 산에서 채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렵경제. 고구려를 가장 대표적으로 했죠. 고구려가 대표적인 수렵 종족인데 하여튼 사냥과 짐승의 가죽을 경제로 활용하는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갯벌도 많이 발달해서 어로경제가 발달된데 어로경제는 채집과 되게 재밌어요. 채집과 수렵과 유목이
농경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개를 줍는 건 채집에 속하고요. 작달로 하는 것은 사냥에 속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가둬서 키우게 되면 농업이나 유목경제가 됩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면 유목이고요. 물고기 떼를 따라서 잡으면, 그리고 물고기를 양식을 하면 농업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류경제는 무지 풍부한 경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석시대가 되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바로 그것이 농업경제와 유목경제입니다. 신석시대 전반기는 농업경제가 주도를 했고, 신석기 후기로 가면 유목경제가 탄생합니다. 이 농업경제와 유목경제만이 어떠한 그 식량을 예측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가 됐을 때 바로 국가, 사회 집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후기가 시작되면 드디어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고조선의 탄생에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군 사화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풍백, 우사, 운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농업경제를 볼 것이냐, 유목경제를 볼 것이냐, 이 부분도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석시대 오면 두 개의 경제 유형이 탄생해서 청동시대가 오면 이 다섯 개가 복합적으로 모이면서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우리 고조선 사회는 이 다섯 개 경제 유형이 골고루 존재하는 다원적 세계 또는 지방 분권형 다종족 연합 국가였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고조선에서 다시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석시대 되면 이 유목경제는 단기 정착이라고 하고 농업은 장기 정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목경제를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목경제 핵심은 이동이 아닙니다. 유목경제는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유목을 하다가 그 지역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건 많이 안 걸려요. 6개월에서 1년이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30년이고 50년 동안 서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목축을 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신라시대 때는 화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모두 농업이라는 시각으로만 보게 돼요. 농업이라는 시각은 중국에서 만든 역사관이 결합돼서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오로지 농업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민족 이동하는 것도 다 농업으로 보죠. 민족 이동하는 것은 유목이나 수렵이 훨씬 더 강합니다. 농업 경제는 붙박이에요. 붙박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귀소 본능이 없어요. 희귀 본능이 없다고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만 받아온 것을 싹 깨고 다섯 개의 경제 유형으로 우리 고대사를 바라보게 되면 고대사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아마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채집 경제입니다. 대구 국립박물관에 가면 구석시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설명을 잘한 박물관입니다. 채집과 수렵, 어로로 살다. 구석시대의 경제 유형이 정확하게 채집, 수렵, 어로. 이 채집 경제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쌈밥입니다. 쌈밥 이건 다 채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농경을 하죠. 그래서 농경을 한 것도 포함되고 채집도 하죠.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채집이 더 많고 근대로 올수록 재배를 하니까 그래서 쌈밥은 채집 경제에서 출발해서 재배로 오는 거지 원래 쌈밥 문화 자체가 오래된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유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채집 경제의 두 번째는 바로 도토리와 개암입니다. 야즈막한 야산에 가면 지금 이제 나이가 60, 70 되신 여기 어르신들 보면 그때 추억이 나올 거예요. 들에 가서 진짜 도토리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토리를 음식으로 해가지고 묵으로 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도토리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돼지나 가축으로만 줘요. 우리 민족만 저걸 먹어. 왜? 우리는 저것을 떫은 맛을 없애고 그걸 끓여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 두부를 만드는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콩에서 두부를 만들고 그래서 도토리로 묵을 만들고 그다음에 깨금이라고 부르는 개암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석시대 때 여러 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신석기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채집 경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그리고 도토리와 개암이 특히 인기를 끈 것은 뭐냐? 보관성이었습니다.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춘궁기, 우리 말하면 춘궁기죠. 그때 이걸 깨서 갈아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묵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신석시대 때 갈판과 갈도를 통해서 이 도토리와 개암을 가공하던 이런 문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집경제의 가장 높은 단계, 그건 바로 뭐냐? 산삼과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삼과 약재는 교역으로서 또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산삼이라든지 약재는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외도가 높기 때문에 약재들이 아주 양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양리가 가장 뛰어난 데가 북위 35도에서 북위 한 45도 사이, 그 사이가 바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부여가 있던 곳이에요. 당연히 약재가 발달되겠죠. 그래서 약재도 처음에는 채집이죠. 채집했다가 지금은 재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삼이라고 부르는 것도 원래는 다 산삼이었죠. 고려시대 때 인삼이라고 부르는 건 다 산삼이었습니다. 다 채취삼이었죠. 워낙 채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일부 한단이라는 이런 곳에 산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량이고 재배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멸종을 했고, 우리 백두산 이 지역은 식생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다 채취삼으로, 그러다가 이제 조선 중후기로 오면 다 재배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삼과 약재는 적어도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산업경제에서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바로 이게 채집경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채집경제 중 또 하나가 이제 버섯이 있죠. 특히 송이버섯 이런 것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채집경제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보자. 채집경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집경제를 띄우면 수렵이 있습니다. 자, 채집경제의 또 하나가 바로 차입니다. 이 차는 세계 3대 음료의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요새 뭐 세계 3대 차가 뭐냐 그러면 뭐 녹차, 커피, 그 다음에 뭐 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산음료인데 녹차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죠. 다 채집경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재배를 하지만 예전엔 다 산에 가서, 야산에 가서 다 뜯어온 거죠. 자, 그리고 이 차 종류 가운데 감잎이라든지 수많은 차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채집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근데 이 채집 경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산업화가 되면서 바로 도자기 산업으로 연결되고, 도자기 산업을 지나서 뭐가 되냐? 바로 예술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술적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건 재산 가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채집 경제가 도자기라는 제조 경제를 발전해서 다시 예술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집 경제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석시부터 시작됐다. 저는 그 첫 번째를 뭘로 꼽냐면 우리 단군사화의 신단수를 꼽습니다. 그러면 신단수의 역할이 뭐냐? 하늘과 땅을 이어지지만 그 신단수의 잎사귀를 따서 그릇에 놓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신과 소통한다고 믿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차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차문화도 신석시대에 만들어졌고, 그러한 신화 전설이 바로 신농시니까 이 부분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렵경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이제 채집, 수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렵경제로서 첫 번째는 음식이 들 수가 있고요. 불고기나 꼬치고기나 육포 같은 것이 다 수렵경제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하나 사냥, 매사냥이나 또는 사냥개를 이용한 사냥 방법, 또는 활을 잘 쏘는 건국 영웅들 다 수렵경제에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역, 이게 제일 크겠죠. 수렵경제 제일. 그 중에 뭐냐? 호랑이 가죽, 그 다음에 담비 가죽, 그 다음에 수달피. 고려시대 때 몽골이나 여기서 가장 많이 수탈을 받았던 게 바로 수달피였죠. 그 다음에 여우 가죽. 이런 것들은 교역경제로. 그래서 오죽하면 관자에 보면 고조선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문피라고 되어 있죠. 문피. 문피라는 것은 무늬가 있는 동물 가죽. 요즘 말로 하면 어디냐면 백령도나 이 서해안이나 또는 장산군도라 해서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물범이라든지 뭐 물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도의 강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껍질 또는 표범의 가죽, 이런 것들을 문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교역 상품이었죠. 이거 다 수렵경제에서 발달했고요. 수렵경제를 상징하는 유물은 창이 되겠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구석시대부터 신석시대로 이어지면서 수렵이 일상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팔맷돌입니다. 이것도 구석시대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수렵을 통한 장기간 보존해서 식재료를 확보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우리 추장님의 뭐 생신이다 하면
이때부터 생짐승을 사려야죠. 살아있는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을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날이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팔맷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부터 신석시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신석시대에 오면 이것이 유목이나 이제 가축을 기르면서 점점 수렵의 역할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수렵은 뭐냐? 이제 식재료에서 뭘로 바뀌느냐? 기호식품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호랑이 가축 같은 것은 위세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재료에서 교역 경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히 한반도, 중국은 저쪽 서쪽 지역에서 와서 그들은 아직 바다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에서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어류 경제는 전혀 바다에서 나오는 어류 경제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바다에는 소금이 있거든요. 갯벌이 있고. 그래서 어류 경제는 바닷가가 있는.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그 어류 경제의 최상위가 바로 뭐냐? 고래와 해삼이었습니다. 고래와 해삼. 이 부분은 앞 시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 근거리 해변에서 하는 어류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살입니다. 물론 요 작살 이전에는 뭐가 있냐? 손으로 채취하는 거죠. 갯벌에서. 특히 한반도는 갯벌이 발달됐기 때문에 1년 365일 낙지부터 시작해서 문어라든지 수많은 물고기들을 손으로 채취할 수 있고,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손으로 채취를 합니다. 바닷가 해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손으로 채취하는 거라면, 이제 두 번째로는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자, 채취해서 이제 사냥으로 발전하죠. 그게 뭐냐? 작살이었습니다. 이제 사냥해서 좀 더 발전하면 대규모로 이제 물고기 떼를 찾아다니죠. 그럼 이것은 유목이와 같은 겁니다. 좀 더 지나면 물고기를 기르죠. 그러면 이것은 농경과 관련 있는 겁니다. 어류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자, 우리는 이 낚시 바늘을 통해서 원거리 바다로 나가서 어류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돌의 무게에 따라서 깊은 바다, 중간 바다 해서 다양한 형태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거리 바다, 특히 먼 바다에서 잡힐 수 있는 것은 배를 타고 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선을 활용한 원양어업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에서 가장 이제 큰 경제, 바로 하나는 먹거리 문화고 하나는 어염 경제라고 하는. 그래서 먹거리는 이렇게 미역이라든지 젓갈 같은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면, 가장 한국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젓갈 문화와 중국의 미역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가장 한국적인 거예요. 중국의 동부 해안에서 이제 젓갈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동부 해안에 활동했던 우리 동이족들의 문화 유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 동아시아의 소금을 3단계로 꼽았어요. 제일 상품, 그것은 바로 뭐냐? 백제염입니다. 백제염. 두 번째로는 요동염이에요. 요동염. 고구려 소금입니다. 바로 미천왕이 소금 장수였죠. 바로 그때 고구려 요동염이라고. 세 번째가 산동염. 산동염은 염도가 낮고 그래서 하품을 쳤습니다.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바로 그 산동염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사람이 바로 황소의 난이죠. 황소. 바로 산동염이 중국의 산동산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동염은 고구려염, 백제염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해변가에 있는 에서 나오는 소금을 상품으로 쳤다. 이것은 동아시아 교역경제의 최상위입니다. 어류경제에서 제일 높은. 또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서는 바로 고래기름. 진시황제의 능이 60일 동안 불을 밝혔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었느냐? 바로 고래기름이 탔다 그래요. 60일 동안. 그래서 고래기름은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가장 고급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삼입니다. 해삼의 원산지는 원산인데 동해안이죠. 우리나라 동해안. 이 해삼은 우리 신라시대 때 중국과의 교역에서 제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급 해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류경제의 제일 상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시대는 어류경제에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명태와 조기였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류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목경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저 북쪽의 부여인들이 반농 반목이었기 때문에 유목적 경제 유형이 있었는데, 점점 우리는 우리 역사의 흐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중심지가 이동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 부에 하르빈 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압록강변, 평양의 대동강, 그리고 한강,
낙동강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의 중심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북쪽에서 있었던 유목경제의 유형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유목경제가 만든 여러 음식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반농반복했던 부여 삶을 통해서 결혼제도와 상속제도는 전형적인 유목경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일사위제. 남자가 여자 집에 시집을 가서 일정 부분 살다가 자식들이 커면 자신의 남자 집으로 오는 것. 대표적인 대일사위제라고 하죠. 서옥이라고 불렀던. 그 다음에 형이 죽으면 형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형사취수제. 이 형사취수제를 결혼이라는 걸 자꾸만 생각하더라고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고대인들은 형수를 부인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보다는 형의 가족들을 자기의 가족 공동체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형이 남긴 그런 여러 그 가축의 재산이나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카들이죠. 그것이 전투력과 생산력을 확보한 노동력을, 그래서 그걸 형사취수라고 한 겁니다. 또는 처후모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엄마와 여러 딸린 아버지의 부인들이 있는데 그 딸린 어머니는 가족들이 지키기 때문에 후모들은 전부 데려다가 부양을 하는, 이걸 처후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모가 자식이 있으면 그 후모는 그 자식과 떨어져 나가는 거죠. 후모 중에 자식이 없으면 여러 자식 가운데 하나가 후모를 자기들의 생활권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이걸 처후모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말자상속이라고 뭐냐면 막내가 상속하는데 막내가 아버지 걸 다 상속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균분상속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아시아의 농업사회에서는 장자상속입니다. 장사가 전부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들이 다 거기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부가 잘 살고 흥부가 못 사는 것은 흥부가 게으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장자상속제 때문에. 말자상속이란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형이 제일 먼저 어른이 되면 일부러 띄워줘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떨어져 나가죠. 둘째 떨어져 나가, 셋째 떨어져 나가. 그러면 마지막 남은 애가 어린이 됐을 때 바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자상속은 균분이라고 합니다. 균분, 균등상속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목경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의복이 바지를 입는 민족. 그래서 중국인들이 북쪽을 호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랑캐 복장이다. 호복의 대표적인 것은 바지를 입는 민족은 전형적인 유목 수렵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바지를 입으면서 허리띠를 쫄라매는 바로 허리띠고리, 대구가 나오고, 이러한 대구의 모양들이 전부 말이나 짐승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유목경제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틀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목경제를 대표하는 게 이제 말 타는 풍습인데, 물론 수렵경제에서도 말을 탑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저 윷놀이, 부여에서 왔다는 윷놀이의 마가라든지 우가를 농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우가는 아마 활대를 만드는 물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으로서의 황후가 아니라 윷놀이에 필요한 뿔을 확보하기 위한 흑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이 제일 위고 소가 그 다음인 겁니다. 만일 이게 농업사회였다면 말이 네 번째고 소가 다섯 번째 제일 위로 가겠죠. 그래서 윷놀이 이걸 통해서 말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경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 남쪽, 중국이 이제 남북조로 있을 때 남쪽은 어차피 북방과 싸우려면 말이 필요한데, 이 북방민족이 말을 수출을 안 하니까 바로 고구려가 800필을 수출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고구려가 일정하게 부여 지역에 있는 여러 유목민족들을 통제하면서 그 지역에서 말을 공급받아서 수출했던 그 모습들이 아닐까. 그러다가 점점 고구려가 멸망하고 우리의 활동 영역이 점점 압록강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유목경제는 서서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졌던 거죠. 이제 마지막이 농업경제입니다. 농업경제를 상징하는 당연히 토기가 되겠죠. 그리고 갈판과 갈돌 같은 곡식을 껍데기를 까서 그걸로 밥을 해 먹던 그러한 문화들이 나오고, 농업경제의 이제 마지막은 쟁기를 활용한 우경이 되겠죠. 쟁기를 활용한 우경이 농업경제의 가장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농업경제를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요하 문명의 제일 상위에 있는 흑룡화 문화가 바로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밭농사의 대표적 작물인 기장, 수수, 조, 콩 등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민족이 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조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비로 밭을 갈고 괭이로 경작하는 모습들, 그리고 항아리에 이게 씨인지 아니면 이건 아마 농사기 때문에 아마 씨를 뿌리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서 농업 경제의 계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업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 결혼제도와 상속제도입니다. 농업 경제는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한 자가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장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 상속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동생인 흥부는 가난한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장자 상속제, 그리고 남자 중심의 사회로 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 집에로 시집 오는 걸 이거 친형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이나 수렵사에서는 남자가 여성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돌아오는 과정이라면, 친형내는 여성들이 남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에게서는 엄청나게 힘든 결혼제도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업경제가 만든 결혼제도입니다. 물론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니까,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호모 노마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힘이 세질 거예요. 고모는 멀고 이모는 가까운 시대로 지금 변했죠. 그러나 적어도 고려와 조선시대는 농업경제가 기반이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제도들 통해서 우리는 고대적 생산 양식 5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적 생산 양식을 통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남북국 시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사의 영역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16강은 이거로 마치고 17강에서는 신석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사의 신석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 1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